네, 청나라 할게요. 105쪽입니다. 105쪽. 105페이지 만주족이 세운 청이 중국을 지배하다. 자, 계속 가보죠. 명이 약해지자 여진의 후손 중에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보시면 여기 누르하치 사람 이름이에요. 자, 명이 약해지자 누르하치를 중심으로 만주 지역에 있던 여진족의 여러 부족이 통합해서 예전에 여진이 세웠던 나라가 바로 뭐였어요? 여진의 나라가 뭐였지? 예전에? 그죠? 금나라였죠? 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세운 나라는 이 금을 잇는다 해서 뭐라 불러요? 후금이라고 합니다. 후금. 그런데 보시면 만주에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즉 만주 지역이 중심이 되는 여진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후금을 세운 민족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 만주족이라고 얘기해요. 만주족. 자, 여진이라 해도 뭐 엄청 틀린 건 아니겠습니다만 자신들을 만주족이라고 이제 칭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후금을 만주족이 세웠다. 1616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홍타이지는 두 번째 이제 황제예요. 근데 이미 홍타이지 같은 경우에는 몽골족한테서 칸 칭호를 받아낸 사람이었고 즉위하고 1년 뒤에는 우리나라를 이미 쳐들어오죠. 조선을 쳐들어오는데 한국사에서 초등학교 때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정묘년에 일어난 오랑캐의 난이라고 하죠. 정묘호란 1627년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인조가 전쟁을 맡게 되죠. 광해군의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서 이제 외교를 했기 때문에 전쟁을 피했지만 이후에 인조 반정으로 왕이 된 인조의 경우에는 이제 청한테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죠. 결국에는 전쟁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묘호란 이후에 여기 보시면 1636년에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꿨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쳐들어오는데 그게 뭐죠? 1636년에 일어났던 거는 그렇지 이거는 병자호란이죠. 병자년 병자호란. 자, 계속 가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홍타이지 이야기가 나오죠. 홍타이지를 태종이라 합니다. 청태종. 자, 이 사람은 나라 이름을 한 글자 청으로 바꿨고 몽골과 조선을 침략했다. 여기서 조선을 침략했던 두 가지 호란이 바로 정묘호란 그리고 병자호란. 그죠? 한국사에서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 명이 농민 반란으로 멸망하자 베이징으로 쳐들어가 중국을 차지하였다. 이제 베이징을 차지한 거는 홍타이지는 아니고 순치제라고 해서 그 다음 황제예요. 자, 중국이 이제는 청나라의 손에 떨어진 거네요.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중국 사람들 자존심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오랑캐라고 해서 다른 민족들을 무시했는데 중국 전체를 이제 장악을 해버린 거죠. 오랑캐가. 그래서 여기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 자, 밑줄 한번 볼게요. 청이 중국을 지배하는 새로운 정복 왕조가 되면서 우리가 정복 왕조라는 표현 썼었죠. 그죠? 요나 금 이런 나라들 중국 한족이 아닌데 다른 이민족 출신으로 중국을 차지한 경우에 정복 왕조라고 했죠. 자, 오랑캐라 여기었던 이민족이 문명 수준이 높다고 자부해오던 중국의 한족을 지배하는 상황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이걸 쉽게 받아들이기가 사실 어렵죠. 그래서 이에 중국 중심의 세계관, 즉 우리가 이걸 화이관이라는데 화이관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자, 여기 화이관의 설명이 있네요. 자, 보세요. 화, 중국, 이, 오랑캐, 관 이런 뜻이네요. 중화가 중심이 되고 오랑캐는 그 근방에 있다. 주변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주인공이 중화라는 거죠. 주인공 자신들이 주인공이다. 이게 화이관인데 이제 문제는 이게 깨졌다는 거죠. 자, 한족이 자신이 세운 국가를 세계의 중심인 중화로 여기고 그 주변은 오랑캐라고 여기는 관점인데 이게 약간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책을 잠깐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봐봐요. 109페이지. 109 갑니다. 109. 여기죠? 자, 109페이지 가면 명나라, 청나라가 교체된 후에 각국의 인식,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청나라 그리고 일본 생각이 다 바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쭉 볼게요. 자, 중국의 한족이 지닌 문화적 우월성과 발달한 문명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임진왜란에 명나라가 돈을 많이 쓰게 되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큰 이유가 임진왜란의 참전이었죠. 전쟁에 참여했던 거. 자, 그런데 명이 멸망하고 만주족이 세운 청, 만주족은 명나라가 엄청 무시했던 애들인데 얘네들한테 지금 먹힌 거잖아요. 그러자 중국이 세계 문명의 중심이라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식도 그냥 그대로 가면 안 되겠죠.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청나라의 황제 옹정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옹정제가 대의 강미록이라는 책을 써요. 여기 보시면 이 책이 있잖아요. 대의 강미록. 대의 강미록이라는 말 그 자체는 대는 당연히 크다는 뜻이겠죠. 크다. 그리고 의는 옳을 의. 그러니까 크고 옳다 이런 뜻이죠. 각은 깨닫다, 뭐 색이다 이런 뜻이고 미는 우리가 뭐 미혹하다, 흔들린다, 뭐 유혹하다 이거 할 때 쓰는 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부족하다, 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혹한 것을 깨닫게 해준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 크고 옳은 뜻에 대한 기록이다. 대의 강미록. 한마디로 중국 한족이 새롭게 주인공이 된 만주족을 속으로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그래서 만주족이었던 이 황제는 이 생각을 깨부셔야 되겠죠. 만주족을 무시하는 한족의 생각을 깨부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록했던 글이 바로 대의 강미록입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자, 한족이 몽골족의 원을 몰아내고 명을 세웠으나 맞죠? 그죠? 주원장이 세웠던 거.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에 명이 멸망하면서 우리 만주족의 청이 대륙의 새 주인이 되었다. 자, 이로써 한족과 이민족은 모두 한 가족이 되었다. 한족을 화, 이민족을 이라고 했던 화이가는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에 보시면 옹정제는 청과 만주족의 정통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중요해요. 이렇게 막 가르치려고 들어요. 옹정제는 이런 식으로 막 가르치려고 들고 당연히 관리들이 무조건 읽어야 하는 필독서가 됩니다. 자, 밑에 내려볼게요. 우리나라네요. 우리나라는 이 당시 조선이죠.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주었던 명이 멸망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자, 우리는 마땅히 명예 황제들을 기리는 사당을 세우고 보존해야 된다. 이미 망한 나라지만 의리를 지켜야 한다. 지금 이 얘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청을 오랑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랑캐가 세운 나라인 청은 진정한 중국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중화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 승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조선이 작은 중화, 즉 작을 소중화로서 명나라의 정통을 이어나가야 된다. 지금 이렇게 정신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바로 이 만동묘가 그거예요. 만동묘가 명나라 황제였던 신종과 의종의 제사를 지닌 사당입니다. 명멸망 이후에 조선이 중화 문명의 계승자다. 아까 세 글자로 뭐라 했죠? 소중화라 했죠. 소중화 의식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 보시면 일본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같은 내용을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 예, 우리는 임진년에 조선을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 이게 바로 임진왜란이죠. 자, 이때 명을 정벌하러 간다는 구호를 이미 앞에 걸었다. 이 말은 그거죠.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 일본의 그 주장 중에 하나가 명을 치러 갈 테니까 조선이 길을 좀 열어주라 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미 중화 질서에서 벗어나고자 했고 만주족이 중국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해도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 할 거 없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길을 간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역시 정신 승리긴 한데 일본은 일본 고유의 것을 더 강조하는 쪽으로 이제 파고듭니다. 여기 한번 써볼까요? 일본 고유의 것을 강조합니다. 자, 밑에 보면 나도 역사가 볼까요? 명에서 청으로 바뀐 후 중국에 대한 동아시아 각 나라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얘기해보자. 일단 우리나라는 이렇게 됐죠. 우리가 소중하다. 우리가 명을 잇는다. 이렇게 했던 게 우리 스타일이고 우리 스타일. 그죠?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이제 중국하고 상관없이 일본 고유의 길을 가겠다. 독자적인 노선을 생각하는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봐주세요, 여러분. 별표 해놓을게요.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했죠? 자, 여기 보시면 당연히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은 다스리는 게 처음부터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함께 씁니다. 보시면 회유, 이거는 잘해주는 거죠. 잘해주는 거, 꼬시는 거, 잘하는 거, 잘해주는 거. 그리고 강압책, 강압책은 무섭게 하는 거죠. 억압하는 거. 이걸 같이 쓰거든요. 밑에 보시면 생각을 키워해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해요. 청은 한족을 어떻게 지배했을까? 즉 청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무슨 족? 아까 무슨 족이라 했어요? 만주족이라 했죠? 만주족이 한족을 어떻게 지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 보시면 과거 시험을 중시해서 중요한 관직에 만주족 한 명, 한족 한 명 같이 등용을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만주족한테 실권이 더 있었겠죠. 중요한 이제 권력이 있었겠죠. 근데 같이 이렇게 세워줘요. 그러면 과거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이 당연히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회유책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나 봐볼까요? 한족에게 만주족의 풍습인 머리 이렇게 하는 거 뭐라 하죠? 변발이랍니다. 변발. 그리고 옷도 통이 좁고 바지도 이렇게 딱 붙게 입거든요. 이게 바로 중국 한족은 이런 스타일이고 만주족의 스타일이 이 스타일이에요. 만주족 스타일. 이게 만주족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만주족 스타일로 바꾸게 하는 거죠. 이것은 자신의 외모를 이렇게 강요해가지고 겉모습으로는 구별할 수 없게끔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압책이 되겠네요. 다음 3번 다 보세요. 청을 비판한 즉 만주족을 비하하거나 만주족을 까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서적을 금지하고 한족 중심의 중화사상도 탄압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한족 지식인들을 사고 전서, 사는 이제 넉사요. 네, 1, 2, 3, 4 할 때 사. 네 개의 분야를 모아서 만든 책이 사고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책을 만들려고 한족 지식인들을 모아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전통 문화를 집대성하는데 이 사람들이 공부도 하고 이제 지식도 있으니까 그걸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유책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강압책, 억지로 시키는 거 뭐였어요? 그죠? 나와 그죠? 다죠? 나, 다. 회유책 잘해주는 거는 그죠? 가와 라. 자, 청이 이렇게 지배 정책을 다르게 한 이유는 뭐죠? 일단 지배층이었던 만주족이 수가 적었기 때문이죠. 한번 써볼까요? 소수의 만주족이 다수의 수가 많은 한족을 다스리기 위해서죠. 한족을 지배하기 위해서. 였다. 까지. 소수의 만주족이 다수의 한족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무섭게도 했다가 꼬시기도 했다가 이런 거죠. 자, 위로 가볼게요. 방금 말이 여기 있네요. 똑같은 말이죠. 그죠? 청은 소수의 만주족으로 다수의 한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회유책과 강압책을 함께 실시했다. 바로 이 내용이죠. 같은 내용이에요. 별표해 둘게요. 자, 청의 최전성기 바로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입니다. 황제 이름이고 3대 130여 년간 너무너무 잘 살아요. 전성기라고 되어 있고 특히 걸륭제 때는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최대 영토를 확보했어요. 땅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지금의 중국 영토와 거의 일치한다. 아까 대이강미록 나왔던 게 옹정제였죠? 그죠? 넘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청의 경제와 사회. 자, 청도 계속 지역은 넓어지고 농업 생산량이 계속 커지고 인구는 증가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보시면 정복 활동으로 영토 넓어지고 농업 생산이 크게 향상되고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오케이? 그리고 돈으로 상업으로 장사해서 도시가 계속 번성하게 되고 명나라 청나라를 끌고 갔던 중요한 계층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신사였죠. 신사층. 그래서 신사층은 명이 멸망한 후에도 청한테 이제 협조를 하면서 여전히 사회의 중요한 세력으로 이제 계속 이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청나라의 경우에는 만주족의 통치에 모든 사람이 다 이제 환영하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 정치하고 좀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요. 보시면 청대에는 현실 정치를 멀리하고 경전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고증학이 발달하였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고증학은 실증적으로 연구한다 해서 이 실은 뭐냐면 열매 실자긴 한데 실증,
생각해서 머릿속으로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경험한 거, 경험한 사실. 그러니까 실제로 말할 수 있는 거, 실제로 경험한 거, 뭐 관찰했다는 거, 뭐 실험을 했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해본 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게 바로 고증학입니다. 실제로 특히 걸륭제 때 아까 나왔죠. 걸륭제 때 수많은 서적을 모아서 4개의 분야로 만들어서 크게 편찬했던 사업이 바로 사고전서죠. 사고전서. 이는 고증학이 더욱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 청대에서도 서민을 상대로 한 문학은 계속 발달하죠. 송나라 이후에 계속 서민 문화는 규모가 커집니다. 특히나 이 홍루몽은 꼭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홍루몽. 중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 홍루몽은 이제 처음에 천지가 만들어지는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황실이라든지 뭐 중요한 역사적 인물, 근데 뭐 궁녀, 환관, 뭐 일개 뭐 승려라든지 무당이라든지 뭐 일반 백성들까지 뭐 등장한 인물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담겨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이에요. 그리고 경극이라고 해서 서울 경자, 이제 수도 경자를 써서 베이징에서 유행했던 극이라 해서 경극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경극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노래, 춤, 연기 이런 게 다 짬뽕이 된 연극 같은 거다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경극에서 의외의 인물이 등장해요. 중국의 그 이야기 중에 연개소문이 등장하거든요. 고구려의 연개소문. 근데 연개소문이 굉장히 무서운 인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연개소문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중국하고 싸웠으니까. 쭉 볼게요. 여기 홍루몽 이야기가 있네요. 연애 소설인데 선녀도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스님도 나오고. 그래서 홍루몽의 경우에는 유교, 불교, 그리고 선은 이제 신선할 때 선인데 이제 도교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유불선이 다 포함이 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좀 볼게요. 자, 청은 잠시 해금, 바다에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거죠. 바다에 나갈 거면 허락받고 나가. 근데 허락은 잘 안 해줘. 이런 거죠. 자, 청은 해금 정책을 잠깐 하기도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좀 비슷해요. 명나라 초기에는 원나라의 남은 세력이 해적이 돼서 막 이제 곤란하게 해서 그 시작이었잖아요. 근데 똑같이 청나라의 경우에는 명의 남은 세력들이 이제 바다 쪽에 위치해 있어서 이제 처음에는 막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똑같이 일본 애들이 이제 해적 활동을 해서 왜구들이 출몰해서 그런 것도 있고 내용이 좀 비슷하게 흘러가요, 여기는. 자, 일부 항구를 개항하고 해외 무역을 허용했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는 데가 광저우거든요. 여러분 광저우는 좀 기억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광저우. 광저우는 2학기 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놔요. 청나라가 대외 교류할 때 열어놨던 항구 광저우라고 꼭 기억해두세요. 광저우. 자, 이곳에서는 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공행이라는 공식적으로 하는 상인들이에요. 공행이라는 특허 상인만 외국 상인과 무역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외국 상인들이 완전 을이고 특허 상인이었던 이 공행이 좀 갑이에요. 왜냐면 들어오고 나가는 거나 뭐 교류하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왜냐면 중국은 부족한 게 없었거든요. 딱히 아쉬운 게 없는데 서양 애들은 중국 물품이 꼭 필요했고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갑이었다는 거. 자, 명대 이후에 은이 들어왔던 건 지난 시간 했었죠. 그래서 명대에 있었던 법이 뭐였어요? 잠깐 죄송합니다. 명대에 은이 많이 들어오고 은으로 세금을 걷었었잖아요. 그걸 뭐라 했죠? 그죠? 일조 편법. 은으로 내라. 그죠? 일조 편법. 근데 청나라 때도 은이 많이 들어오고 화폐로 널리 쓰면서 세금 납부의 수단이 됐대요. 자, 보시면 명나라보다 청나라 때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에게 부과했던 인두세를 토지세에 포함하여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인두세는 더 이상 걷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토지에 내는 세금만 따박따박 내면 된다. 그래서 은으로 대신 낸다. 지정은제라고 합니다. 지정은제. 자, 토지세에 인두세가 포함됐다 이 말은 인두세를 더 이상 따로 걷지 않는다. 그러니까 토지세 잘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두세가. 그럼 두 개로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명나라 때는 뭐라고? 명나라 때는 그렇죠. 명나라 때에 걷었던 세금을 일조 편법이라 하고 청나라 때 걷었던 세금을 지정은제라고 하고 별표해 주세요.
자, 선교사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마테오 리치 기억나시나요? 명나라 때 마테오 리치 나왔죠? 그리고 지금 등장하는 것은 아담샬입니다. 아담샬. 자, 아담샬은 중국의 서양의 천문학을 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담샬이 만났던 인물 중에 우리 조선의 세자, 소현세자가 있습니다. 소현세자하고 친분이 있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반대로 상인과 선교사들을 통해서 중국의 문화가 유럽에 알려지기도 했다. 그래서 중국의 고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유럽 사람들의 갈증, 뭐 궁금해하는 흥미 이런 것들이 이제 서양에서도 알려지게 돼요. 자, 보시면 봐봐요. 청대에는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 왕래가 늘어나면서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보면은 차를 마시죠. 중국의 차가 너무 인기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의 자기로군요. 도자기 차의 향도 참 좋네요. 이제 티타임을 갖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중국 그 차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은 여기까지 청나라를 정리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